많은 환자가 착한 암이라고 해서 모두 다 착한 암은 아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에서 갑상선암에 관련된 논란이 많은데 지금 당장 수술하는 게 이 환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환자들조차도 수술 취소하시고 가시는 거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날씨는 더운데 몸이 으슬으슬 춥다. 반대로 날씨는 추운데 몸이 화끈화끈 열이 올라온다.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는 일반적인 증상은 아니죠. 네, 하지만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환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 천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갑상선 질환. 특히나 우리 중년 여성분들 사이에서 이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고 하네요. 4년 사이에 45%나 증가한 갑상선 기능 질환부터 우리나라 여성 암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갑상선 암에 이르기까지. 네, 우리 목 속에 있는 이 작은 기관 안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TV메디컬 약손에서 알아봅니다. 손떨림, 체중 감소, 만성 피로 혹은 목에 느껴지는 이물감. 쉽게 생각하고 참는 증상들 속에 갑상선 건강의 적신호가 숨겨져 있다.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기관, 갑상선은 이처럼 별나지 않게 시작해 건강의 전반을 뒤흔든다. 50대 여성이 초음파실에서 시술을 준비 중이다. 환자의 목에 만져지는 혹. 결절 자체가 갑상선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주위 조직을 눌러 호흡곤란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갑상선 결절 환자들에서 일단 양성으로 진단되었을 때 크기 때문에 이물감이나 경부 불편감이 있을 때 우리가 특별히 수술적 치료 외에 이렇게 조금 그나마 간단하게 레이저로 태워서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혹이 있을 때 암이 아니라면 이런 레이저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암은 아니지만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절이나 기능 이상들, 그리고 암 이후의 관리까지. 오늘의 첫 번째 주치의, 갑상선내과 전문의 문선중 전문의에게 묻는다. 경피적 레이저 절제술은 딱딱한 혹을 치료할 때 효과적이다. 1차 치료 후 결절의 크기가 2cm 이하로 작아진 환자. 오늘 치료를 거치면 결절은 완전히 제거될 예정이다. 이분은 한 1년 전에 1차 시술했고 사이즈가 한 반 정도 줄었는 환자인데 이제 오늘 나머지 부분을 거의 다 대부분 이제 태워서 저희가 제거를 하였습니다.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경과는 조금 한 6개월 정도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크기가 서서히 주는 거를. 네. 이제 수술하고 갑상선내과 외래진료실. 젊은 여성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지만 이미 타 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이 환자는 최근 또 한 번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암이 재발된 것이다. 재수술 후 약 복용과 꾸준한 검진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있다. 딱히 증상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요. 어떻게 다른 유방 검사하다가 우연찮게 발견된 거 말고는 특별히 증상 같은 건 없었어요. 당황했어요. 좀 수술을 또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좀 걱정됐던 게 좀 컸고요. 갑상선암은 완치율도 높지만 크기가 큰 경우 재발률도 높다. 갑상선암을 쉽게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재발하는 경우도 이제 갑상선 유도암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병변은 일단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면 되고요. 그 이후에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라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가 있기 때문에 남은 조직을 파괴시키는 재발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예후는 괜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에 만져지는 혹이 양성이 아닌 악성 종양으로 판정받을 경우 기본 치료 방법은 수술이다.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40대 여성 환자도 추적 세포 검사 결과 암 판정을 받았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번엔 갑상선외과 봉진구 전문의가 나선다. 갑상선은 목 양쪽에 나비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혀부를 중심으로 양쪽에 우엽과 좌엽이 있다. 환자는 좌엽 절제술을 받는다. 좌측 갑상선에
혹이 있어가지고 세침 흡입 검사 결과 갑상선 유도암으로 진단돼서 수술한 환자고, 오늘 수술은 이 환자는 지금 종양 크기가 7mm 정도고, 크기가 작아서 오늘은 그 좌측 갑상선 절제술만 시행할 예정입니다. 약 2시간가량 이어지는 수술. 갑상선 좌엽 한쪽만 절개할 경우 나머지 우엽이 호르몬 생성 역할을 이어갈 수 있다. 환자로서는 조기 발견의 혜택을 얻은 셈이다. 전이가 일어나면 갑상선 전체를 절제해야 될 뿐 아니라 전이 부위에 따라 수술 예후도 달라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갑상선 수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 갑상선 수술의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갑상선 치료하는 의사들이 노력을 많이 했었고, 또한 이제 그동안 이렇게 많은 축적된 경험으로 인해서 그 세계 최소의 합병증, 최소의 후유증을 남기면서 최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술을 마친 봉진구 선생이 연구실을 찾았다. 환자 치료를 위해 다양한 환자 사례를 연구하는 그는 생존율이 높은 암임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어려웠던 환자들을 생각한다. 많은 환자가 착한 암이라고 해서 모두 다 착한 암은 아니다. 좀 진행돼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수술 들어가 보면 이제 뭐 신경을 침범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신경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임파선 전이가 많이 심한 경우는 임파선 전이된 임파선까지도 다 치료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술 상처도 훨씬 길어지고 수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수술 후에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도 이렇게 좀 더 많은 영향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대학병원 교수 시절 학생들과 함께 펼친 해외 무료 의료 봉사 활동과 꾸준히 이어온 학회 활동까지 사람과 지식을 나눠온 시간들. 아무튼 이제 여기는 이제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환자들한테 더 나은 치료를 해줄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있고, 연구도 아마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치료 성적을 개선하는 쪽으로 아마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한국 여성에게는 가장 흔한 암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단 시기에 있어서는 뜨거운 논란에 있는 질환입니다. 바로 갑상선. 그만큼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한 곳이라는 뜻이겠죠. 오늘 네. 갑상선 그동안 쌓여있던 궁금증 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상선 질환의 종류에서부터 암 치료에 이르기까지 조목조목 설명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자, 갑상선 내과 전문의 문선중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갑상선 외과 전문의이십니다. 봉진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갑상선이 없으면은 평생 호르몬 약을 먹어야 된다. 요 네. 정도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 갑상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관입니까? 네, 먼저 갑상선과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갑상선에서 갑상이란 말은 갑옷 모양이란 뜻입니다. 갑상선 위쪽에 있는 연골이 갑옷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갑상연골이라고 먼저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네. 과거에는 갑상선의 기능을 몰랐기 때문에 단지 갑상연골 주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갑상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갑상선의 역할이 알려지기 시작했는 것은 한 19세기가 지나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갑상선은 목 중앙에 울대 2cm 아래쪽 꽤 어른의 엄지손가락만 크기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는 역할은 주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네. 분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만든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의 대사작용이나 체온 조절, 그리고 뇌, 심장, 폐 등의 기능을 조절해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건강에 대한 정보가 홍수죠, 홍수. 너무 환자들도 많이 알고 선생님들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갑상선에 대한 정보도 인터넷에 참 넘쳐납니다. 네. 그만큼 오해와 또 진실, 무엇이 오해고 무엇이 진실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일 것 같아요. 네. 예.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전문가의 선택, 갑상선 질환의 오해와 진실 두 선생님과 함께 OX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갑상선 수술을 하면 영구적으로 목소리가 변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좀 저희도 목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어떻게 OX 정답은요? X입니다. X 좀 X입니까? 다행입니다. 예. 네. 그 이유는 그 갑상선 바로 뒤쪽으로 성대의 기능을 조절하는 되도리 후두신경이라는 게 지나가는데요. 예. 우리가 수술할 때 이 되도리 후두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간혹 목소리가 쉬거나 또는 그 노래를 부를 때 고음역의 음성이 잘 나오지 않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이 신경을 갖다 침범해서 어쩔 수 없이 자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목소리가 쉬고 그러한 환자들은 대부분 1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네. 그리고 영구적으로 목소리가 변하는 경우는 1%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갑상선암은 여성만 걸리는 암이다.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X군요. 예. 남성분들 긴장되겠어요. 네. 대부분 그 갑상선 암 환자들이 여성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그 갑상선 암의 남녀 성비는 대체적으로 그 5대1 내지 6대1 정도 됩니다. 즉, 그 남성 갑상선 암이 여성 갑상선 암의 5분의 1이나 6분의 1 정도 되는데요. 네. 그 남성 갑상선 암도 전체 남성에서 생길 수 있는 암 중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 꽤 높네요. 그리고 최근 이 암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암이고요. 예. 남성 갑상선 암의 특징은 여성 갑상선 암보다 조금 더 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후가 조금 더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도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거 왜 늦게 이렇게 진단이 되나요? 아무래도 그 갑상선 암의 빈도가 낮다 보니까 검사를 조금 등하시 하는 것 때문에 설마 조금 아니겠지 예,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에 예. 그렇군요. 이제 남성분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경기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갑상선 암에 걸리기가 쉽다. 아무래도 좀 갑상선이 호르몬을 좀 담당하는 기관이라서 이런 또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뭔가요? 정답은 있나요? X입니다. X입니까? 네. 예.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는 것과 갑상선암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오해는 앞서 봉진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갑상선암이 여성에게 주로 발생을 하고 또 최근에는 유방암 검진을 할 때 갑상선 초음파를 같이 봐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우연히 이제 결절이 발견되기도 하고 갑상선암이 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오해를 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갑상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정말 많았군요. 그렇네요. 네. 예. 일반적으로 중년 여성들에게 흔한 질환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20대 여성들의 발병률도 2배 이상으로 네.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갑상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잠시 슬라이드를 보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크게 우리 호르몬의 분비 이상이 오는 기능상의 문제와 그리고 갑상선이 커지거나 혹이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 우리 호르몬의 문제에는 호르몬이 이제 증가해서 문제가 되는 기능 항진증이 있고 기능 항진증의 대표적인 질환이 그레이브스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르몬을 못 만들게 돼서 기능이 떨어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고 기능 저하증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인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일시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가 올 수 있는데 여자분들 같으면 이제 출산 후에 산후 갑상선염 같은 게 올 수 있고 그리고 감기 증상 후에 악업성 갑상선염 같은 게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예. 일시적이라고는 하나 치료를 보통 1년 이상 유지해야 되고 또 치료 후에 완치 후에도 이게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약간 관찰을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갑상선이 커지는 경우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커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갑상선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체중이 증가할수록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약간 커질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에 생기는 혹을 우리가 갑상선 결절이라 하고 갑상선 결절 중에는 이제 암도 10%가량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초음파 같은 검사를 했을 때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면 세포검사 같은 거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갑상선 기능 이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주로 이제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을 때 크게 항진증과 저하증에 대해서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진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식욕도 좋고 식사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은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한 달, 두 달에 한 10kg 이상 빠져서 내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 더위를 많이 타고 약간 예민해지고 심하면 불면증 같은 것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두근거림이나 손떨림. 그리고 갑상선 항진증 환자분들은 특징적으로 약 30% 정도에서 안구가 돌출되는 안구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는 항진증하고 약간 반대되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식사를 많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은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붓거나 전신 쇠약 등의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더위보다는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 그리고 목소리가 갈라지는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항진증, 저하증 두 가지 모두 탈모의 원인이 되고 여성분들 생리 불순이나 심하면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조금 약간은 애매모호한 증상들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혈액 검사에서 만약에 이상이 안 나오는데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갑상선 질환을 의심을 해보고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원인은 우리가 보통 면역 체계 이상으로 오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바깥쪽에서 비형 간염이나 이런 나쁜 균이 들어오면 그 균하고 싸워지는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저희 몸은. 근데 이런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내 갑상선을 내가 공격하는 항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고요. 이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족력이 있습니다. 부모 중에 한 분이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그 자제분한테 그 소인이 넘어갈 확률이 40% 가까이 되고 그중에 18% 정도는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유전적인 거 말고도 환경적인 위험 인자가 있는데 이제 여성에게 많은 이유가 이게 여성 호르몬 자체가 갑상선 질환의 위험 요소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남성 호르몬은 갑상선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김미역, 다시마 같은 요오들을 많이 먹는 나라에서 갑상선 질환이 많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외상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 심리적인 그 변화도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좀 짜증도 많아지고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이게 예민해지고요. 그렇죠. 생각의 문제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이게 정신과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치료 시기를 이게 제때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는 분들은 약 3분의 1에서 우리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들도 불안장애 같은 게 3분의 2 정도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항진증, 저하증 모두 한 60% 가까이 뭐 우리 정신과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 뭐 불안장애, 강박장애, 우울 증상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이런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갑상선 질환을 의심을 해보고 갑상선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앞서 갑상선이 좀 여성에게 흔한 질환이고 또 이제 20대의 발병률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게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불임을 유발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임신했을 경우에는 태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아까 잠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여성분들에게 생리 불순이나 심하면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임신이 된다 하더라도 태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태아에서 뇌와 뼈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갑상선 호르몬은 태아가 뱃속에서 보통 12주 정도 지나야지 이제 호르몬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최소 20주 정도는 지나야지 그나마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산모가 저하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게 되면 이제 태아가 나중에 정신지체나 발육지연 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임신했을 때나 수유할 때 모두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이 만약에 임신을 고려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호르몬제를 잘 복용해서 호르몬을 정상으로 유지시켜준 후에 임신을 하시면 되고 임신을 하게 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으면서 약을 잘 드시면서 임신을 유지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갑상선 저하증 그리고 항진증 모두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네.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머리 빠져서 이제 고민이 네. 되시는 분들, 네. 예, 이 갑상선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탈모는 갑상선 항진증 환자분들에서 약 40%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 모두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서도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 때문에 탈모가 왔을 경우에는 갑상선 약을 잘 먹어서 항진증, 저하증을 치료를 잘하게 되면 네. 수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대부분 됩니다. 네. 물론 탈모가 심한 경우는 따로 탈모 치료를 같이 병행해주면 네. 좀 더 도움을 될 수 있고요. 참고로 가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분들이 탈모 때문에 고민할 때 혹시 약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자기가 먹는 여쭤보시는데 네. 갑상선 항진증 약의 탈모에 대한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약을 잘 드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우리 몸에 끼치는 문제가 많은 만큼 좀 내가 갑상선 질환에 걸렸다라는 거를 빨리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어떻게 진단을 내리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상선 항진증을 우리 그레이브스병이라 하고 저하증은 대부분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합니다. 갑상선 질환이 의심되면 일단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기능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생 원인에서 말씀드렸지만 갑상선을 공격하는 자가항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자가항체가 나오면 어느 정도 병의 진단은 가능한데요. 네. 간혹 5% 정도에서는 이런 병이 있더라도 자가항체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초음파 검사 같은 걸 해서 갑상선이 혹시 크기가 비대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갑상선 염증이 소견이 있는지 이런 걸 같이 보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이런 기능상의 문제라 하더라도 이런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갑상선 혹이나 갑상선 암이 상대적으로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진단 당시에 초음파를 같이 봐서 혹 같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우리 해계학 검사인데요. 갑상선 스캔이라는 검사가 있는데 아까 우리 항진증과 일시적인 갑상선염 이런 거를 구별해주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검사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해기학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해기학 검사고요. 기계는 그냥 우리 일반 CT 기계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스캔 사진을 찍는 건데 환자들에 대해서 네. 첫 번째 사진이 우리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분의 스캔 사진입니다. 그레이브스병 환자인데요. 예. 두 번째 환자도 똑같이 혈액검사에서는 항진으로 나왔지만 이분은 우리가 산후에 오는 산후갑상선염 환자입니다. 치료는 틀립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이제 항갑상선제를 먹어야 되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호르몬은 그냥 지켜보면 저절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을 찍어보면 이렇게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갑상선 혹이 있는 분들은 간혹 갑상선 혹에서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열결절이라고 하는데요. 네. 대부분 갑상선 혹은 호르몬을 만들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호르몬을 너무 혹에서 많이 만들면 항진증 같은 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스캔을 찍을 수 있고 대부분 혹은 이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게 혹에 섭취가 안 됩니다. 이렇게 비워져서 나오는데 갑상선 혹에서 호르몬을 많이 만드는 열결절인 경우는 이렇게 혹 부위만 진하게 섭취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항진증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는 혹입니다. 네. 네. 진단과 치료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이렇게 갑상선 질환 그 증상이 나타났더라도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넘기시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이렇게 치료 시기를 놓쳐서 얻게 되는 어떤 2차 질환들도 있습니까? 제가 이제 갑상선 질환을 치료하는 이유는 일단 환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증상도 중요하지만 우리 2차적으로는 합병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합병증이요? 네, 우리 갑상선 호르몬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장기에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합병증이 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는 우리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이나 네. 아니면 골다공증 같은 게 올 수 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는 우리 동맥경화나 고지혈증 그리고 심하면 심부전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갑상선 그 호르몬 수치는 어느 정도 좀 적당히 맞출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완치까지는 좀 힘이 들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이 치료 방법은 좀 어떤 것들이 있고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갑상선 치료는 대부분 우리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갑상선 항진증 같은 경우도 일단 항갑상선제를 먼저 써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항갑상선제 종류는
많지는 않습니다. 메티마졸, 카멘, 안티로이드 이런 약들이 있고 안티로이드란 약은 사실 간독성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메티마졸과 카멘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는 아까 임산부들은 안티로이드가 조금 더 태아한테 안전하기 때문에 임산부에 한해서는 안티로이드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항진증, 저하증 모두 약을 언제까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를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 경우는 우리가 이런 약을 썼을 때 한 2년 정도 치료를 하면 40에서 50% 정도가 완치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한 과반수 이상은 2년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고요. 네. 이런 약들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간 독성과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는 건데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면 이제 항갑상선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2차적인 치료인 방사선 요오드 치료나 갑상선 수술이 있는데 둘 다 갑상선을 파괴시키거나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작용으로 이제 영구적인 기능 저하로 갈 수 있고 기능 저하증에 대한 관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경우는 우리가 호르몬이 부족한 만큼 그냥 호르몬제를 보충하는 치료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갑상선 호르몬제로 신지로이드, 신지록신, 콤지로이드라는 약이 있고요. 갑상선 호르몬제는 우리가 크기와 색깔로 어느 정도 용량을 구별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신지로이드와 신지록신입니다. 각각 50 마이크로그램, 10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신지로이드는 150 마이크로그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한테 필요한 용량의 호르몬제를 보충하시면 됩니다. 콤지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많이 썼지만 두 약제에 비해서 크게 장점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권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 방법은 약간 특이한데요. 다른 음식이나 약하고 섞이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공복에 드시라고 합니다. 대부분 환자분들 보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바로 먹든지 아니면 자기 전에 드시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공복을 유지해 주는 게 좋고 다른 우유, 커피, 녹차 같은 음료수나 비타민제, 철분, 칼슘 이런 위장약, 다른 약들하고는 같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단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는 당일날은 그날은 약을 먹지 말고 오시고 검사 후에 약을 드시면 됩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약 30% 정도에서 안구가 돌출되는 안구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불행히도 초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게 되면 같이 좋아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안구병증이 진행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한다고 해도 같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구 돌출이 조금 있게 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용량 부신피질 호르몬이라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가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눈 쪽에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 눈을 조금 밀어 넣어주는 감압적 수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이 갑상선 안구병증에 굉장히 고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있는 분들은 담배는 끊으셔야 됩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 환자. 2012년 갑상선암 조직 검사를 받은 후 암 확진을 받고 약 2년 반 동안 문선중 선생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전 증상은 없었어요. 건강검진 하러 갔다가 산부인과에 근데 그 유방이랑 자궁이랑 같이 하는데 패키지에서 이게 갑상선암까지 같이 있길래 싸니까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나오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조만한 물혹이 여러 개가 있었고 왼쪽에 보면 크기가 지금 우리 한 8mm 정도 되는 이런 새카맣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포 검사를 했었고 갑상선 유도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갑상선암 크기는 크진 않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 수술 결과에서 임파선에 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목절개 수술이 아닌 겨드랑이를 통한 내시경 수술을 받은 환자는 문선중 선생과 함께 후 치료 및 추적 관찰 중이다. 지금 수술한 지 2년 됐는데 처음 수술하자마자는 손발이 저려서 이제 식당 같은 데 앉아있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요. 양반다리라고 하자면 거의 불가능했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발저림은 좀 덜했어요. 그리고 제일 불편했던 건 목소리. 한 1년까지는 도레미까지가 다였거든요.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다시 찾을 수 없을 거라는 그 불안감이 굉장히 컸고 이제 1년이 넘어서니까 한 솔까지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방사선 동영수 치료까지 했고 그 후에 추적 스캔 검사에서도
남은 갑상선 조직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암 표지자를 보는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우리 갑상선 초음파, 국소 재발을 보기 위해서 초음파나 뭐 엑스레이 같은 거, 폐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보면서 경과 관찰 예정입니다. 흔하신 건 없다 그죠? 수술 과정을 함께하진 않았지만 암 확진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온 환자.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는 재발의 위험을 낮추고 건강을 지키는 길이 되고 있다.